4개 중에 높임법, 예. 시제, 예. 피동, 예. 인용, 이게 니네 4개 시험이야. 높임법을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 그러고 나서 교과서 한번 보자고. 높임 표현, 높임법의 개념은 이렇게 돼 있네. 높임법이란 특정 대상을 일정 수준으로 대우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의 범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 가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와는 분명히 차별화되는데 이러한 문법적 표현 방식을 높임법이라고 한다. 가, 할아버지가 오셨다. 오셨다는 항상 기본형으로 오시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명석이도 따라왔다. 그러면 높임법의 종류는 우리말은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높임법의 범주가 섬세하게 규칙화되어 있다. 국어의 높임법은 대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크게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뉜다. 높임법의 종류,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렇게 됐네. 상대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화자의 말을 듣는 상대, 그 높임의 대상이 실현되는 방법은 종결어미.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주체는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그래서 실현 방법은 뭐뭐께서, 뭐뭐시 등 또는 아예 높임법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 편찮다, 잡수다 등. 객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객체, 객체는 동작에 행위가 미치는 대상. 그래서 실현 방법은 께. 그리고 아예 높임법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따로 있다. 여쭈다, 들이다, 뵙다 등. 첫 번째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대화 상대인 듣는 이를 대우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여기서 상대 높임법은 격식의 유무에 따라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상대 높임법은 말하는 이가 대화 상대인 듣는 이를 대우해서 표현하는 방법. 네 선배한테 쓰는 높임법보다 부모님한테 쓰는 높임법 훨씬 더 높지? 예. 높아야 되는 거야. 둘이 똑같이 쓰면 안 돼. 높임법도. 자, 상대 높임법은 뭐로 나온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학교에서 쓰는 건 급식체. 왜 급식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알겠지? 격식체, 비격식체 이런 데서 학교에서 쓰는 건 급식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라인 맞춰가지고. 그래 임마. 그런 것도 모르. 그래서 급식체가 아니고 격식체와 비격식체다. 첫 번째 격식체. 의례적 용법으로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상대편을 높여주니까 거리감을 좀 둔다는 거지. 그거에 비해서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친숙함을 드러낸다. 아주 친근한 표현법이다. 그래서 격식체는 몇 개가 있다? 4개. 그렇지. 그 4개가 바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다. 그래서 위 예문에 사용된 종결 어미들은 격식적인 문제로 듣는 이를 일정 수준으로 대우하는데 이들 종결 어미의 형태에 근거하여 격식체의 높임의 순서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로 나눈다. 이들 문체 중 높임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하십시오체이고 높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헤라체이다. 하십시오체는 친족이나 사회적 관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뚜렷하게 높일 때 사용하는 문체이며 헤라체는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여 높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문체이다. 다음에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친숙함을 드러낸다. 2개가 있다. 해요체와 해체. 연희 엄마도 앉아요. 연희도 앉아. 이렇게 비격식체는 2가지가 있다. 친근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이지 않고 말할 경우 해체를 사용하고 친근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야 할 때는 해체의 보조사 요를 붙이는 해요체를 사용한다. 주로 이제 집에서 요즘에 예전처럼 부모하고 완전 격식을 차려서 옛날처럼 아침마다 절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그래서 주로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비격식체는 해요체를 많이 쓰고 형제들끼리는
비격식체인 해체를 많이 쓴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에 따른 종결 어미의 변화, 요 표를 외워야 되는데 확실하게 하나 정도를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평서문을 하면 저절로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저절로 되지? 예. 그러니까 평서문 하나만 딱 기억해두면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모두 다 기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평서문만 해볼게. 뭐뭐 합니다. 뭐뭐 하오. 뭐뭐 하네. 뭐뭐 한다. 뭐뭐 해요. 뭐뭐 해. 이렇게 격식체 4개와 비격식체 2개 이렇게 가면 된다. 두 번째, 주체높임법. 주체높임법은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서술의 주체를 높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술의 주체가 말하는 이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이 높을 때 사용한다.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음이 시가 붙음으로써 실현된다. 할아버지가 오셨다. 오시었다. 여기서 시가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말합니다. 명소기도 따라왔다. 여기는 없다고 했지. 예문에서와 같이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가 더불어 사용됨으로써 주체를 보다 분명히 높일 수도 있다. 또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주어 명사에 님이 덧붙기도 한다.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신데 여기서 깨서와 계시다를 사용해 할머니를 높였다. 선생님께서 주무신다. 여기도 깨서와 주무시다 라는 주체높임법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했네. 간접높임이라는 게 있대. 주체높임에는 주어와 긴밀한 관련 있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분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예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선생님은 아드님이 있으시다. 김 선생님은 대기 직장에서 많이 멋이다. 박 선생님은 머리가 반백이시다. 첫 번째 거 아드님, 선생님과 관련 있는 사람을 높인 거야. 그 다음에 있으시다. 높임의 대상은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있으시다. 계시다 아니고 있으시다. 있으시기가 정답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두 번째 거는 댁, 김 선생님과 관련된 사물이야. 집을 댁으로 높였어. 멋이다. 높임의 대상은 당연히 김 선생님이야. 세 번째 거는 머리가 반백이시다. 머리는 그 박 선생님의 신체 일부 부분이고 반백이시다. 그래서 높임의 대상은 당연히 박 선생님이다. 위의 예문에서 선어말음이 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드님, 댁, 머리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들을 높일 필요는 없다. 원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언의 어간에 시를 붙여 이들을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높임의 행위를 통해 이들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높임의 방법을 간접 높임이라고 부른다. 요거 시험 나오면 킬러 문제야. 그런데 이따의 경우 간접 높임에는 있으시다가 사용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야. 주어를 직접 높일 때는 계시다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야.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런 킬러 문제야. 할머니께서 고민이 있으시다. 여기는 계시다가 틀려. 할머니께서 고민이 계시다 안 돼. 왜냐하면 고민이라는 것은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고민을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가 정답이고 할머니께서는 집에 계신다, 계시다가 정답이야. 왜? 여기는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높이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압존법 이렇게 돼 있네. 우리말에는 듣는 이를 고려하여 뚜렷한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높이지 않는 표현 방법이 있다. 즉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주어는 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주어보다 더 높은 대상일 때는 시를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를 붙이는 것도 허용하고는 있다. 허용하고 있다. 원래는 원칙은 이거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거야. 나보다는 아버지가 높지만 할아버지보다는 낮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이것도 허용한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뭐라고 한다?
앞준법. 그렇지, 앞전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결국 듣는 이를 배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서술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인 객체, 즉 문장 안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두 예문에서는 주어 외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아버지, 선생님의 높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문장 안에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 이게 객체 높임법이야. 그래서 나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 동생이 목적어잖아. 그지? 나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 그런데 동생은 나보다 낫기 때문에 높이지 않았지. 예. 그런데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소풍을 갔다. 아버지는 나보다 높지. 그래서 뭘 쓴다? 높임법 모시고를 쓴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소풍을 갔다. 안 돼. 높임의 대상인 목적어 아버지를 높여야 되기 때문이야. 다음,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어떻게 높이려면 드렸다.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높임의 대상이 선생님이기 때문이야. 이때는 선생님께가 바로 부사어야.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임의 의미를 갖는 특수한 동사가 사용된다. 실제로 예문 가에서는 목적으로 사용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모시다가 사용되었고, 나에서는 부사어로 사용된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드리다가 사용됐다. 또한 나에서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게 대신 객체 높임의 의미를 갖는 부사격 조사 께도 함께 사용했다. 됐지? 시간 표현. 1번이 시제의 개념 이렇게 했네. 시간을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제라고 한다. 문법에서 시제 그러면 시간이다. 시제란 문법 요소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을 구분하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예. 대개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놓이는 시점인 사건 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시제 개념의 종류에는 세 가지 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아이들이 어제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다. 과거 시제. 당연히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먼저 일어났지. 예. 지금 말할 때가 발화할 때야. 사건은 어제 일어난 건데 오늘 말하는 거야. 그런 거를 과거 시제라고 한다. 아이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뛰어논다. 사건 시와 발화 시가 같다. 아이들이 내일 운동장에서 뛰어놀겠다. 미래 시제. 사건 시보다 발화 시가 더 빠르다. 뛰어놀았다의 at은 뭐지? 과거 시제 소나마로미. 그 다음에 뛰어논다의 니은. 현재 시제 소나마로미. 뛰어놀겠다의 get. 미래 시제 소나마로미. 땡큐.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 너무 쉽잖아. 위 예문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사건 시가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 일어난 사실임을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위 예문에 사용된 at, 니은, get의 요소는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에 일을 표현하는 것은 시간 부사의 어제, 지금, 내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서 어제, 지금, 내일은 이름이 뭐다? 시간 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제의 종류. 과거 시제는 발화시보다 사건 시간 먼저 일어난 것. 과거 시제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 선행하는 시제를 말한다.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를 통해 실현된다. 선어말 어미, 용언 어간, 서술격 조사 어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플러스가 되면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의 과거 시제를 표시한다. 그냥 선어말 어미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넌 어제 거기서 무엇을 보았니? 그 여자는 한때는 정말 예뻤다.
당시 김씨는 공무원이었다. 예뻤다는 예쁘었다야. 예. 과거 시제는 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예. 이 형태는 예문 가와 같이 먼 과거 그리고 현재와는 단절된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멀고 먼 과거에는 이 땅에도 공룡이 살았었다. 예. 우리 선조들은 흰 옷을 입었었다. 내게도 한때 누구 못지않은 패기가 있었었지. 그냥 선언 말합니다. 두 개 있을 뿐이야. 즉 위 가의 예문들은 나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나 멀고 먼 과거에는 이 땅에도 공룡이 살았었지만 지금은 살지 않는다. 우리 선조들은 흰 옷을 입었었지만 지금 우리는 입지 않는다. 내게도 한때 누구 못지않은 패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더 선언 말음이 더는 예문에서 같이 말하는 이가 과거에 실제 경험한 일을 생생하게 전달한 요소이다. 무대에서 인기 가수들이 쇼를 하더라. 주사 맞을 때 난 많이 아프더라. 말하는 것을 보니 그놈도 남자더구나. 관형사형 의미. 니은 동사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의미. 니은 내가 어제 본 물건은 이게 아니다. 보다는 동사지. 다시 처음부터. 이걸 죽일까 말까? 그냥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윤주야, 오늘 한번 애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리 와 빨리. 관형사형 의미. 니은 동사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의미. 어제 내가 본 물건은 이게 아니다. 보다는 동사야. 이거는 보다의 보 동사의 어간에다가 니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쳐서 본이 물건을 꾸며주게 된다.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느냐? 읽다 동사지. 동사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은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은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을 표시하며 동사와 어울려 완료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던 용언의 어간 서술격 조사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던. 이제 내가 보던 물건은 이게 아니다. 그렇게 예쁘던 지지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니. 당시 공무원이던 김씨가 이제는 퇴직했다. 관형사형 어미 더는 과거 관형사형으로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에 두루 사용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양상을 표현한다.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 지속적 속성은 분명하며 동사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니은의 첫 번째 예문의 본과 비교할 때 지속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재 시제 사건 시고로 발화시. 현재 시제란 어떤 사건이라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과 일치하는 시제를 말한다.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지금과 같은 시간 부서를 통해 실현된다. 선어말 어미 는, 니은 동사 어간 플러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니은이 붙으면 된다. 성수기는 지금 밥을 먹는다. 는 성수기는 지금 잠을 잔다. 니은 성수기는 요즘 매우 성실하다. 형용사 플러스 제로. 성수기는 현재 학생이다. 서술격 플러스 제로. 서술격 조사 하다와 이다는 그 자체로 현재형이잖아. 학생인다 그럴 순 없잖아. 성실한다 안 되잖아. 우리말의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선어 말음이 는, 니은이 사용된다. 그러나 형용사의 서술격 조사에서는 언제나 선어 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가 표시된다. 관형사형 어미 는 동사하건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는 밥을 먹는 순위 공부를 하는 순위. 동사에서는 음성적 환경과 무관하게 관형사형 어미 는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 형용사 어간에는 서술격 조사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붙인다. 속이 정말 좁은 그 여자 은 요즘 한가한 박선생 니은 붙였고 미국인인 그 친구 미국인이다에다 니은을 붙였네. 그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은 현재 관형사형으로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음성적 환경에 따라서 은과 니은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그 다음에 미래시제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나중에 일어난다. 미래시제는 말하는 시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표시하는 시제를 말한다. 미래시제 역시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를 통해 실현된다. 선어말 어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get 용언 어간 서술격 조사 어간 플러스 미래시제 선어말 어미 get. 조금 있으면 기차가 도착하겠다. 너도 어른이 되면 키가 무척 크겠다.
경미도 내년이면 어른이겠구나. 선어말음이 개선,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다양한 요소 어울려 미래를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는 내일이면 고향에 다다르리라. 선어말음이 리는 리다, 리라, 리까, 리니 등의 한정된 표현에 사용되며 예스런 의미를 지닌다. 관형사형어미 리을. 집에 갈 사람은 모두 나와. 갈은 가다에서 가 플러스 리을이야. 내일은 더울 거야. 리을. 형용사에다가 리을을 붙인 거고, 하나만 지나면 대학생 1 서술격조사에다가 리을을 붙인 거야. 미래 시제 역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즉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형사형 어미 리을은 미래 표시에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동작상. 시제와 관련된 범주로 동작상이 있다. 동작상이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된 것인지 등 동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를 말한다. 우리말에서 동작상은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의 결합 및 연결어미에 의해 표현된다. 진행상, 동작의 진행을 표시한다. 정수는 학교에 가고 있다. 보조적 연결어미 고 있다가 된 거야. 빨래가 다 말라간다. 보조적 연결어미 라 플러스 가다. 보조용언. 밥을 먹으면서 가거라. 연결음이 으면서. 이렇게 진행상이 된다. 다음 완료상. 일이 끝난 후 결과가 지속됨을 표시한다. 철수는 밥을 다 먹어버렸다. 역시 보조적 연결음이 어와 버리다. 보조 용언. 정수는 학교에 가 있다. 보조적 연결음이 가와 있다라는 보조 용언. 밥을 먹고서 가거라. 연결음이 고서. 됐죠? 잘 먹으면 피동표현. 피동표현의 뜻이 뭐냐면, 피동은 특정 주체가 스스로 행위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피자가 미치다, 피자고, 동자는 당연히 움직일 동자지. 행동이 미치다, 뭐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피동은 특정 주체가 스스로 행위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가 너라면 너가 스스로 행위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행위나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시가 두 개 있네. 붕어가 순이에게 잡혔다. 이때 특정 주체는 붕어야. 붕어가 스스로 행위나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 이때 외부로부터 가하는 주체는 순이지. 그러니까 붕어가 순이에게 잡혔다. 이거는 잡히었다네. 이때 잡은 어간이고 다는 어미야. 네? 그리고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야. 그리고 희는 피동 접사야. 귀한 나무들이 사람들에게 꺾였다. 이때 특정 주체는 나무들이네. 그럼 여기도 꺾이었다. 그래서 꺾 어간 다 어미 엇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이가 바로 피동 접사. 그래서 위의 예문에서 주어진 붕어와 귀한 나무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잡거나 꺾는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어가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하고, 그 주어를 피동주어, 서술어를 피동서술어라고 한다. 그러면 피동문의 형성은 어떻게 되는가? 피동문은 피동의 주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므로 일반적으로 행위나 작용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의 주체를 주어로 하는 능동문이 대응되는 것이 보통이다. 피동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지? 능동이 있어. 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사동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지? 수동. 오케이, 주동이 있어. 예. 사동의 반대쪽에는 주동이 있는 거고,
피동의 반대쪽에는 뭐가 있다? 능동이 있다. 능동 표현. 그러면 여기 이제 능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순이가 붕어를 잡았다. 여기서 능동문에서는 순이가가 주어고 붕어를 목적어고 잡았다. 잡다. 능동사지. 그런데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다. 그래서 피동문에서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붕어가 목적어인 붕어를이 붕어가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주어는 뭘로 변하냐면 부사어로 변해. 순이에게 잡혔다. 왜 순이에게가 부사어인지 알겠지? 부사어는 뭘 꾸민다? 서술어를 꾸며. 그러니까 여기서 순이에게 잡혔다. 순이에게가 꾸미는 게 뭐야? 잡히다지. 그러므로 순이에게는 뭐다? 부사어. 그러면 이러한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피동문은 능동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볼 경우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뀐다. 피동 표현의 종류. 피동문은 피동서술의 형태에 따라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 파생적 피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통사적 피동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 자, 두 개의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나누는데, 그러면 그 통사적 피동부터 한번 볼게.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지다,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뭐게 하다. 두 개를 붙일 때를 통사적 피동이라고 한다. 인부들에 의해 썩은 가지가 잘라졌다. 즉 잘려졌다지. 어지다를 붙인 거야. 마을 사람들에 의해 진입로가 넓혀졌다. 넓혀졌다. 어지다가 붙은 거야. 그 다음에 김씨는 징역을 살게 되었다. 개되다. 요거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을 보면 타동사 어근에다가 피동 전미사, 타동성 체언에다가 전미사 돼. 그러니까 파생적 피동에는 뭐가 붙는다? 접사가 붙는다. 접사가 붙는 거는 파생적 피동. 어지다와 개되다가 붙으면 통사적 피동. 그렇게 기억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붕어가 순이에게 잡혔다. 귀한 나무들이 사람들에게 꺾였다. 잡혔다에는 뭐가 들어갔어? 피동접사. 히. 꺾였다는 뭐가 들어갔어? 이. 그렇지. 그 다음에 전미사 되가 붙은 거는 적군에 의해 아군 진지가 점령되었다. 점령되다. 점령이 체언이잖아. 체언에다가 되다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어버린 거야. 공병대에 의해 다리가 복구되다. 파생적 피동은 접사가 붙은 것, 되다가 붙은 것. 통사적 피동은 어지다와 개되다가 붙은 것. 이렇게 기억하자. 개념을 더 알아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야. 피동으로 보기 어려운 예. 피동 같은데 피동으로 보기 어렵다. 구둣꾼이 저절로 풀어졌다. 방이 갑자기 밝아졌다.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미국에 가게 되었다. 가는 남의 동작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즉 구둣꾼이 저절로 풀어졌다는 남의 동작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동으로 보기 어렵고, 방이 갑자기 밝아졌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뿐이므로 피동이 아니다. 또한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미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다에서도 주어에 미치는 외부 작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동으로 보기 힘들다. 이런 경향은 우리말의 피동문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데, 특히 통사적 피동인 뭐뭐게 되다, 어지다 피동에서 많이 나타난다. 파생적 피동은 뭐냐? 파생적 피동은 피동 접사, 즉 피동 전미사가 붙은 걸 얘기한다. 거기다가 되다까지. 피동 전미사에 의한 피동문.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가 잡, 먹, 불과 같은 능동사 어근에 이어짐으로써 표에서 확인되는 잡히다, 먹히다, 치이다와 같은 피동사를 만들 수 있다. 피동사 형성은 능동사 어근에다가 피동 전미사, 이희리기를 붙이면 된다. 용의자들이 형사에게 잡히었다. 여기 뭐가 들어갔지? 물고기가 고래에게 먹혔다.
이. 아이들이 개한테 물렸다. 이. 이들 피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피동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어, 부사, 피동사 이렇게 바뀐다. 위 예문에서 볼 수 있을지 피동문에서는 피동의 주체가 주어가 되고 능동주는 조사에게, 한테를 취하는 부사어의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문에서와 같이 조사에나 복합 형태인 에 의해 서가 사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피동 전미사를 포함하는 피동사가 이들 문장의 서술어가 된다. 전봇대가 폭풍에 의해 뽑혔다. 예. 김씨가 검찰에게 구속되었다. 인부들에 의해 산의 터널이 뚫렸다. 사람들에 의해 귀한 나무가 잘리었다. 전미사 되에 의한 피동문. 타동적 의미 속성을 갖는 체언과 전미사 되에 의해 결합 역시 피동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적군은 모두 아군에게 생포되었다. 많은 이들이 낙뢰에 희생되다. 범인들이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들 피동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능동주는 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사에게와 에 그리고 복합 형태에 의해 등을 포함하는 부사어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주어 플러스 부사어. 타동성 체언에다가 되다. 즉 생포되다, 희생되다, 구속되다. 통사적 피동. 어지다에 의한 피동문. 용언의 활용형과 지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구성 역시 피동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잠실에 초고층 빌딩이 지어진다고 한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나무들이 베어졌다.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오해가 풀어졌다. 그래서 이들 어지다를 포함하는 피동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어, 부사어,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지다를 붙인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피동문에서는 복합 형태, 예 의해가 능동주 표지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잠실의 초고층 빌딩이 뭐뭐 건설에 의해 지어진다고 한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인부들에 의해 많은 나무들이 베어졌다. 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오해는 순위에 의해 풀어졌다. 그 다음에 개되다 피동문. 동사 어간에 이어지는 개되다 역시 피동을 표현하는 통사적 장치로 여겨지기도 한다. 실제로 동사 어간 플러스 개되다는 아래와 같이 쓰여 피동적 상황을 표현한다. 김씨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다. 미영이는 집을 잃게 되었다. 사동은 훨씬 쉬워요. 왜? 피동하고 용어가 똑같아. 사동 표현, 사동의 개념.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아저씨는 배고픈 거린에게 밥을 먹였다. 김장군은 성벽을 높였다. 위엠은 가의 주어에는 아저씨가 부사어인 배고픈 거린들에게 밥을 먹게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타인에게 일정한 동작을 하게 한다는 사동의 전형적인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사동을 이렇게 전형적인 경우로만 제한한다면 나는 사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어인 성벽에게는 스스로 어떤 동작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사동을 표현하는 사동문으로 파악하려면 사동의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 즉 가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나와 같이 사물을 포함한 특정 대상에게 일정한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모두 사동으로 본다. 사동문의 형성. 자동사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변형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 주동사가 형용사나 자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인 사동주는 새로 도입된다. 그래서 얼음이 녹는다 해서 주어가 뭘로 변한다? 얼음을 목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녹인다.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아니면 내가 얼음을 녹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재밌는 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사동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있다. 있다. 그게 사동문과 피동문을 구별하는 첫 번째 거야. 일반적으로 볼 때 사동문에는 목적어가 있고 피동문에는 부사어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동사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변형되는 걸 보자. 주동사가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인 사동주는 새로 도입된다. 사동문의 피사동주 부사어에는 주로 애기가 붙으며 로 하여금이 쓰이기도 한다. 예를 보면 돼. 주동문, 주어 목적어 타동사, 그가 책을 읽었다. 이걸 사동문으로 바꿔볼게. 사동문, 주어, 부사어, 목적어, 사동사. 내가 그에게 책을 읽혔다. 사동 표현의 종류. 피동과 똑같잖아.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그렇지? 파생적 사동은 당연히 전미사를 붙이면 되겠지. 사동전미사를. 예. 용언의 어근에다가 사동전미사를 붙여서 아저씨는 배고픈 거린에게 밥을 먹이었다. 사동전미사는 피동전미사보다 3개가 더 많아. 뭐? 이, 히, 리기, 우, 구, 추. 자, 그러면 아저씨는 배고픈 거린에게 밥을 먹였다. 뭐? 이. 김장군은 성벽을 높였다. 이. 그 다음에 동사성 체언에다가 사동전미사 시키가 나오네. 명희는 철수를 운동시켰다. 어머니는 명희를 공부시켰다. 시키가 붙으면 무조건 사동사다. 통사적 사동은 용언 어건에다가 개하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게 했다. 순이는 언제나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구나. 기쁘게 하다. 개하다. 파생적 사동. 사동전미사에 의한 사동문. 주동사 어근과 사동전미사 이리기 우구추의 결합으로 차동사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를 사동사는 형용사, 자동사 및 타동사의 어근에서 파생되어 사동문을 형성할 수 있다. 형용사 어근에다 사동전미사. 사람들은 모두 담을 높였다. 이. 그 다음에 자동사 어근에다 사동전미사. 형들이 동생을 울렸다.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이. 이들 사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사동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어 목적어 사동사. 전미사 시키에 의한 사동문. 동사의 속성을 갖는 명사의 전미사 시키 의의 결합 역시 사동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켰다. 시키. 선생님은 학생들을 훈련시켰다. 시키. 다음, 이들 시키에 의한 사동문의 구조는 주어 목적어 동사성 명사 시키다. 그 다음에 통사적 사동. 개하다에 의한 사동문. 용언의 개 활용형과 하다의 결합체를 서술어로 하는 유형의 사동문도 존재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집에 가게 했다. 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게 했다. 개하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밥을 먹게 했다. 개하다. 이들 문장을 통해 얻어지는 사동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혹은 아는 문장의 주어, 용언 어간에다가 개하다. 개하다만 생각하면 된다. 자, 인용 표현 보자. 인용 표현. 인용 표현의 인자는 끌 인자, 쓸 용자, 끌어와서 쓰는 거야. 인용 표현의 개념과 종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옮겨서 끌어다가 쓰는 것을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겨서 쓰는 것으로 인용의 조사, 라고가 쓰이며 따옴표와 같은 문장 부호가 쓰인다. 철수,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가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직접 인용은 하고에 의해서 표현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주어와 서술을 갖춘 문장만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성어를 인용하거나 하나의 단어만을 인용할 수도 있다. 철수,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가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문장의 인용. 꽝!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다. 의성어의 인용. 철수가 갑자기 엄마!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한 단어의 인용.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겨서 쓸 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표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인용하게 되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 종결음이 다, 냐, 느냐, 라, 자 따위 뒤에 인용의 조사, 고가 붙은 꼴이 쓰인다.
먼저 평서문과 감탄문에서 서술의 어미 다 뒤에 고를 붙이거나 서술의 어미가 다로 바뀌고 그 뒤에 고를 붙인다. 이다는 뭐뭐이라로 바뀐다. 철수 내일 비가 오겠다. 철수가 내일 비가 오겠다고 말했다. 철수 날씨가 덥구나. 철수가 날씨가 덥다고 말했다. 의문문의 간접 인용 표현. 서술어가 동사이면 뭐뭐느냐로 바꾸고 형용사나 이다일 경우에는 뭐뭐냐로 바꾸고 고를 붙인다. 철수, 비가 옵니까? 철수가 비가 오느냐고 물었다. 철수, 순이가 착합니까? 철수가 순이가 착하냐고 물었다. 다음은 명령문, 서술의 어미를 뭐뭐라로 바꾼 뒤 고를 붙인다. 철수, 어서 가세요. 철수가 어서 가시라고 말했다. 청유문, 서술의 어미를 자로 바꾼 뒤 고를 붙인다. 철수, 함께 갑시다. 철수가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표현에서의 차이는 뭐냐? 직접 인용은 원래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지만 간접 인용은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적절히 바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난다. 대명사와 같이 지시를 하는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철수가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라고 말했다. 철수가 거기가 자기가 사는 곳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철수가 어제 선생님이 내일 오신다 라고 말했다. 철수가 어제 선생님이 오늘 오신다고 말했다. 높임의 등급이 바뀐다. 철수가 빨리 갑시다 라고 말했다. 철수가 빨리 가자고 말했다. 직접 인용의 감탄사는 간접 인용에서는 없어진다. 철수가 야 날씨가 아주 좋구나 라고 말했다. 철수가 날씨가 아주 좋다고 말했다. 보조용은 주다가 요청을 뜻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에서는 달라로 바뀐다. 철수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철수가 살려달라고 말했다. 말하다, 묻다, 쓰다, 적다, 생각하다, 느끼다, 결심하다 등과 같은 말은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에 모두 쓸 수 있지만 듣다, 알다 등의 말은 직접 인용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철수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번 시험이 쉬울 거라고 들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인용 끝.